피자 한 판, 인원은 5명.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한 것인가? 기리의 문학 길드다강 청년 공정을 묻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청년 공정을 묻다 시리즈의 3번째 강의를 진행할 차명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길드다에서 다양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책을 쓰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분배 정치, 도달할 수 없는 공정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배 정치와 그걸 통한 어떤 정치, 그리고 공정함,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피자의 예시를 한번 들면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 판의 피자가 탁자 위에 놓이고 그리고 그걸 둘러싼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 피자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나누어졌을 때 어떤 조각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침묵 속에서 서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죠. 누군가는 아마 그러한 장면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피자 한 판을 두고서도 정치질을 한다라고요. 여기서 저는 예전에 몇 해 전에 방영되었던 한 사극의 대사를 좀 떠오르게 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결국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이 사극의 대사처럼 우리는 보통 정치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혜택과 부담이 얼마나 올바르게 나누어지는가, 즉 가져가는 몫과 덜어지는 몫이 얼마나 올바르게 나누어지는가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가 부당한 혜택을 갖고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썩은 권력을 성토하죠. 그리고 권력 없는 자가 지나친 부담을 지고 더 많은 몫을 빼앗긴다고 느낄 때 그것을 착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능력 없는 자가 노력과 공헌 없이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무임승차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분명한 이유 없이 특정한 집단에 주어지는 부담이 늘어날 때 그것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무수한 다툼들 속에서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분배, 올바른 정치, 다시 말해서 공정함과 정의의 실현을 부르짖게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정치, 정의, 공정함의 문제는 전적으로 분배에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나누어 어떻게 주는가?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학자는, 제가 이론에 많은 몫을 비치고 있는 이 학자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어떤 분배의 정의에 접근을 합니다. 이 학자는 물론 우리가 공정과 정의, 정치를 논할 때 분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오직 분배 하나로만 퉁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자의 이름은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고, 일제히 분배의 정치, 분배의 정의, 분배의 공정함이 아니라 차이의 정치와 차이의 정의를 주장한 학자입니다.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 이야기한 차이의 정치와 정의란 게 그렇다면 대체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그 사람은 이 공정의 문제를 분배로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지점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를 분배라고 배워왔고, 이 분배의 문제로 충분히 어떤 공정함의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아이리스 영은 그러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발상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특히 그것을 딱 2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정의 그리고 공정의 문제를 오직 분배로 생각할 때, 이러한 분배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분배가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즉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가 하는 분배의 결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것으로 오직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게 한 나머지 어떻게 그러한 분배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즉 그러한 분배를 만들어낸 원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는 이제 분배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맥락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특히 제도적인 맥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법률 제도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맥락들, 즉 우리 어떤 국가 사회적인 어떤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는 다양한 행동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규칙과 규범들, 언어들, 상징들을 모두 폭넓게 아우른다는 점을 지적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배의 결과에 집중하고 그러한 분배가 가능하게 된 조건들에 대해서는 경시하게 되는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각에서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우리도 이제 정권이 바뀔 테니까요. 그 정권에서 매번 이제 새롭게 장관들을 지목을 하죠. 각 부처의 대표들이 되는 장관들을 지목을 하는데 그 장관들을 지목할 때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이번 정권의 장관들은 각 지역 혹은 각 학교, 출신 학교 이러한 측면들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배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정한 지역 혹은 특정한 학교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국회의 어떤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요. 다양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1차적으로 이 결과가 불공정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과 참모진들을 성토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출신들로 다양하게 구성해라. 그렇게 해서 결과를 다시 공정하게 고쳐라. 그렇게 시정을 하라고 아마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그리고 그 문제를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도 모두 분배의 어떤 결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장관은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뽑게 되어 있는가? 설사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죠. 잘못 뽑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다시 뽑으라고 요구하지 왜 그들이 뽑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 혹은 특정한 학교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어 장관을 맡는다는 것,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들이 뭔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시정할 걸 요구하죠.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다양한 출신으로 채워넣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들, 지연 혹은 학연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또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죠. 다만 우리는 불공정한 분배 결과에 문제 삼고, 그리고 그 분배를 공정한 결과로 고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마치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의문점들을 딱히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성평등의 문제, 젠더 문제를 들면서 장관들의 남성과 여성 숫자를 똑같이 맞춘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만으로 성평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설사 성별의 숫자를 똑같이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젠더 문제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머릿수를 맞추는 것, 그러한 분배적 결과의 공정함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분배 패러다임은 제도적 맥락과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 좀 더 디테일한 측면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심을 놓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더 다양한 지점들을 은폐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배 패러다임이 갖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분배 패러다임이 마치 분배할 수 없는 것들, 즉 나누어 줄 수 없는 것들을 나누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비물질적인 사회적인 재화들, 예를 들면 권리, 권력, 기회, 자존감 같은 것들도 다 분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중에서 특히 우리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흔히 권력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 분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는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게 권력이 분배되는 정치체제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아이리스 영이 지적하는 것은 애초에 권력 같은 것은 나누어질 수 있는 사물,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들은 소유할 수 있는 대상 혹은 개인이 갖는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권력의 본질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그리고 권력을 행사받는 사람은 그것을 묵인한다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피자 조각처럼 딱 나누어서 누가 일정 몫을 가져가고 하는 식으로 분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이리스 영의 주장입니다. 가령 민주주의 대의제에서 우리가 권력이 공정하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아마 1인 1표일 것입니다. 선거를 할 때 모두가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가장 공정한 권력 분배 정치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살펴보면은 시민들이 동등하게 한 표씩을 가지고 시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선출자는 그렇게 해서 정당한 권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설명이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때 시민으로 통칭되는, 국민으로 통칭되는, 이렇게 한데 묶여서 언급되는 사람들 사이에는 사실은 대단히 다양한 계층적 차이가 있죠. 당장 우리 모두가 선거 때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재벌가의 어떤 가족들이나 혹은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과 그리고 일반인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점은 기회, 권리, 자존감 같은 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물건이 아닌 관계이거나 아니면은 사회적 구조 전반과 뿌리 깊게 엮여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잘게 나눠서 똑같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별도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위가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리하여 첫 번째, 분배 패러다임은 분배의 결과에 집중하게 하면서 그러한 분배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다양하고 디테일한 맥락들을 은폐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분배 패러다임은 나눌 수 없는 것, 특히 관계의 문제들을 마치 나눌 수 있는 물건, 재화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사고를 마비시킨다. 그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 정치, 공정함을 논할 때 오직 분배만으로 생각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배 패러다임이 갖는 두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나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분배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국가정부에게 특히 경제적인 이익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맡게 하며, 이것이 곧 복지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복지자본주의 사회가 그것만의 어떤 독특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낯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지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사회, 저 잔혹한 정글과도 같은 만인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자유주의 사회와는 대치되는 것으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나누고 또 약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이 돕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좀 더 인간적인 체제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이리스 메리언 영도 그 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그러한 신자유주의 체제보다는 복지 자본주의 사회가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죠. 그러나 이러한 복지 자본주의 사회에도 분명한 문제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 사회에서는 정부가 공공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영역들을 아우르게 되고 그중에서 특히 관리자, 분배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공적인 것을 정부에게 위임하고 특히 공적인 것을 곧 분배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그 외에 다양한 다른 쟁점들, 분배 이전에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 생산 조직 및 목표, 의사결정 구조와 지위와 절차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디테일한 맥락들은 잊혀지게 되죠. 이것들은 다시 사람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정부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고객, 소비자로서 위치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사회와 정치란 공공의 영역이 아닌 다양한 사적인 이익 집단들이 제한된 자원의 획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분투하고 경쟁하는 장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은 함께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로서의 정치, 그러한 의미에서의 어떤 공공이 아닌 각자 우리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경쟁하자의 영역으로서의 공공의 영역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익 집단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이익 집단 다원주의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는 어떤 정의, 공통의 정의와 공통의 옳음에 대한 규범적인 주장과 그리고 각 집단이 주장하는 어떤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주장이 사실 매우 구분되기가 힘듭니다. 옳음이나 정의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부류로 여겨지고요. 이것은 곧 정치적인 냉소로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민권운동이나 어떤 평등운동처럼 공적인 영역의 운동들을 수행하는 그런 당사자들조차도 자기 자신들을 이익집단의 하나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적인 것, 모두가 함께하는 것, 함께 이 사회를 만드는 힘으로서의 어떤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실은 그러한 공적인 것에 대한 개념과 인식 자체를 소멸시켜버리죠. 모든 것들은 이익 집단의 문제, 경쟁의 문제,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 즉 소위 사회적 문제를 하는 것이 사회 공통의 문제가 아닌 각 이익 집단의 문제가 되고 정책 역시도 시민들을 하나의 공적인 집단으로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익 집단에 속한 구성원으로서만 포착하게 됩니다. 이제 국가 정책은 공적인 토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민간 이익 집단의 협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투표와 선거는 말 그대로 각 집단의 생사교를 다투는 전쟁이 되는 것이죠. 또한 복지 자본주의 사회는 지배의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내는데 관료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복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분배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 국가가 예전 중세처럼 혹은 그 이후처럼 개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통치 형태에서는 통치자들, 즉 왕과 귀족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관료제 행정은 그러한 개인들의 어떤 강력한 정치적 주권들을 그 개인들에게서 탈취하여서 대신 법과 절차의 지배로 대체했죠. 이러한 법과 절차의 지배는 개인들의 통치와는 다르게 사회적 협동적인 활동들을 모두 보편화시키고 규격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결정이나 행동이 옳은 것인가를 개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이 결정과 행동이 이미 존재하는 규칙을 준수하는가에 더 집중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르는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관료제 조직은 한 명의 어떤 변덕스러운 개인의 통치보다는 좀 더 예측 가능한 규제라는 점에서 좀 더 낫다고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일과 삶의 영역 전반으로 관료제가 확장됐을 때 사실 우리들은 매우 새로운 지배 형태의 지배 경험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한 번쯤이라면 관공서에 갔다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도 법이 그렇고 절차가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처럼 관료제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수백만들의 사람들이 돌리고 있는 거대한 생산, 분배,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도 직접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없는데도 위에서 내려지는 명령을 따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 구조적, 관료적 명령으로 제약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대단히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책임,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비정치화되고 정치적 무력감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복지자본주의 사회는 더욱더 많은 공적인 영역들을 파괴하고 더욱더 많은 사회적 구성원들을 비정치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배 패러다임과 그리고 그 분배 패러다임의 결과물인 복지자본주의 사회의 형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배 패러다임과 복지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지극히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떠한 보편적인 정치 주체와 그리고 그들의 판단에 따른 대단히 공정한 분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불편부당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불편부당성은 어떤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도덕적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적인 감정 따위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공통의 주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노인이건 성격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건 간에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의 주체로서 대한민국 법률을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똑같이 준수해야 하고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그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며 그 법률이 부과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배의 정의는 곧 동일성과 통일성의 정치의 이상을 갖고서 모든 다양한 서로 다른 개체들의 동화, 그 동화를 통한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분배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복지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형태의 이상은 사실 실제 많은 현실의 결들을 누락시킬 뿐 아니라 그 누락시킨 결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차이의 정치와 차이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재정의합니다.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차이의 언어에 따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속에서 만족감을 주는 기술들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청할 수 있는 맥락 속에서 사회적 삶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과 체험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제도화된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성이 아닌 모두를 똑같게 만듦으로써 이르는 평등이 아니라 차이를 통하여 이러한 정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주장입니다.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모든 사회 집단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와 각 집단의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모두 똑같다. 똑같은 개인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집단의 정체성 같은 것은 허구이고 오직 동일한 개인들만이 존재하는 주장에 반대를 표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차이들을 무기로 삼아서 각 사회 집단이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숨어들어 자기들을 단단한 외피 속에 가두고 따로 떨어져 다른 사회 집단들을 배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에도 반대합니다.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 주장하는 차이는 처음부터 주어지고 영원히 고정되어서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켜 놓는 그러한 차이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맥락, 구체적인 조건들 사이에서 여러 집단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며 상호작용한 과정이자 관계로서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차이를 이렇게 이해한다고 할 때 차이의 의미는 맥락적인 것이 됩니다. 즉, 서로 다른 집단, 차이를 가진 집단이라 하더라도 어떤 점에서는 서로 유사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특성이나 경험이나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각 집단의 정체성은 분명 다르지만 하지만 동시에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 되며 그럼으로써 각 집단의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 정의, 정치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구체적인 맥락적인 제도적인 조건들은 다시 짜야 한다는 것,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 진정으로 말하려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가 이야기하는 차이의 정치와 정의 그리고 공정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주장들, 즉 분배 패러다임이 갖는 문제와 그것의 결과물인 복지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문제,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분배 패러다임에 근거한 공정과 정의가 갖는 문제점을 포착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그 대안으로 차이의 정치를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차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작업에는 실로 놀라운 탁월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제도적 조건들과 정책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는데요. 막상 영 자신이 제시하는 제도와 정책들을 살펴보면 과연 기존의 정치체제의 제도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제기한 문제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이 순간 정치판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러지져지는 공정의 문제, 그때 우리가 상상하는 공정의 모습이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이며 또한 그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의 문제일 것이며 그것이 마침내 실제로 가져올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분배의 정의, 분배의 공정이 아닌 차이의 정치와 정의를 말하는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언어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가장 필요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셨다면 알겠지만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어떤 주장과 어떤 그 논리의 전개가 대단히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측면들을 강하게 짚어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리의 전개면서 물론 탄탄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을 듣고서 쉽게 우리가 어떤 현실의 어떤 경험의 한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짚고 현실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샅샅이 훑고 넘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그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어떤 해결책들,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봐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은 지금 내가 말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각 사회 집단들,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회 집단들의 어떤 대표들을 모아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좀 더 강하게 각 집단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집단 대표제 같은 것들이라던가,
그런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석의 날카로움에 비해서 방금 제가 얘기한 집단 대표제 같은 것들 어디서 들어본 느낌이 나잖아요. 분석의 날카로움에 비해서 어떤 대안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예리하다는 느낌이 좀 덜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 사람이 그걸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현실 속에서 그러한 해결책들을 구현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와 비슷한 해결책들이 이미 사실은 시도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제기되고 있으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안 돌아가게 막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분석에 비해서 그 아이리스 메리언 양이 최대한 현실적으로 내놓으려고 한 해결책들은 조금 힘이 약한, 이것들을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말을 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래야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이걸 막상 현실로 갖고 오면은 더 많은 문제점들에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해결책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한계이자 조금 아쉬움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한편으로 이건 이제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어떤 활동 무대가 이미 비교적 최근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꽤 기간이 지났어요. 10년, 2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는 또 다른 측면들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예리한 분석은 분석대로 존중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로서 가져가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때는 역시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한다. 가장 구체적인 차원에서 한편 동시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지점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발명해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책임이자 우리가 해야 되는 정치다. 이러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리스 메리언 영의 한계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차이를 정체성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체성은 어떤 걸까요? 흔히 사람들은 정체성을 타고나는 것이고 사실은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종적인 정체성이겠죠. 피부 색깔. 이거는 이제 타고나는 거니까 그건 진짜 바꿀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되게 유동적이고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오바마는 이제 흑인이죠. 그건 누구나 그렇게 물어보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바마가 가진 피부 색깔이랑 저기 진짜 아프리카에서도 남쪽 끄트머리 아니면 중간쯤 되는 국가들 중에서는 피부 색깔을 대조해보면은 오바마의 피부색은 상대적으로 정말 하얀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오바마의 혈통을 살펴봐도 아프리카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지역방의 피가 섞였고 선조들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이제 흑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그가 살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 삶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정체성인 거거든요. 주어지는 것, 타고나는 것,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형성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는 것,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이러한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사회적 집단들의 차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서로 다른 집단들, 명백히 다른 정체성을 갖고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도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로 생각한다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걸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성별이라던가 성적 취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정치적 신념이라던가 세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훨씬 정말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집단들 간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괴리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고 내가 죽든가 내가 살고 네가 죽든가 특히 선거를 통해서 목소리 경쟁을 통해서 판가름하자, 이게 바로 우리의 정치다 라고 여기기 쉽잖아요. 하지만 아이리스 메리언 영은 아니다. 그러한 차이들, 그러한 정체성들조차도 사실은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유동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함께 뭔가를 공통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의 정치를 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정의, 그러한 공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우리가 아이리스 메리언 영이 생각하는 차이의 정치를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년 공정을 묻다 시리즈 세 번째 분배 정치 도달할 수 없는 공정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도 나름 최대한 노력해서 답하긴 했는데 여전히 의구심이 생기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댓글로나마 남겨주신다고 한다면은 가능하면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데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하라고?